안전하고 요구적인 소년 C로 불리는 소년은 묘특기를 지나면서 의미 있는 정서적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내 머리카락을 한 줌 잡아 꼬았다. 그는 주먹을 펴고는 공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았고 작은 양탄자를 집어들고는 내 머리에 덮어씌웠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양탄자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자신이 내게 한 행동에 대해 느끼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서 양탄자 아래로 내 머리를 슬쩍 보고는 저만치 물러났다. 내가 그에게 보다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양탄자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는 베개를 가지고 달려와서 그것으로 내 머리를 덮었다. C는 자신의 분석가를 손상시키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야 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 가책과 경모,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까이 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감정의 흐름을 요치고 있다. 내가 다시 그의 불안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선생님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거예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회기가 끝날 무렵 종료 1, 2분 전에 달아나듯이 놀이치를 시작했다. 분석가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줌으로써 그를 담아주려고 계속 노력했다. 마침내 아이는 선생님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거예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떠면 그래서 감정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감정의 흐름보다는 정체 상태에 대한 그런 쪽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건 보통은 우리가 방어가 일어날 때 정체 상태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심리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도전들, 그래서 감정의 흐름과 정체 상태, 장기적인 심리적 변화라는 이 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 목사님께서 감정의 흐름이라는 대목을 일부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몇 주 후에 C는 아주 격한 상태로 회귀해 왔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못된 아이이며 분석가인 나에게 성가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나는 그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가 아팠을 때 자신이 나쁜 아이, 문제야 그리고 성가신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을 느꼈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했다고 생각했다. 회귀가 계속되면서 그는 차츰 평온해졌다. 내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가 내게 한 일로 인해 느꼈을 염려와 죄책감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다. 그때 그는 내가 뽀뽀했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뽀뽀하지 않은 채 달아나줬다. C는 자신이 스스로 죄책감과 불안의 짐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억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 죄책감과 불안의 짐은 지금 사랑의 감정이 되고 말았다. 분석가는 아이가 기억의 주머니를 묘사를 내므로써 그리고 환상 속의 뽀뽀로 분석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씀으로써 그 경험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 두 번째 회기에서 그는 자신의 나쁜 행동들에 대한 기억을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뽀뽀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우리는 C가 안도하는 모습에서 아이와 분석가 사이에 깊은 접촉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가는 아이의 환상 속의 뽀뽀에 감동을 받는다. 분석가와 C, 두 사람 모두는 감정이 강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 둘 다 요동치는 감정의 흐름을 수용하는 것 같았다. 매 순간 바뀌는 감정의 변화는 인간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고착된 자리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는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요소이다. 치료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그런 변동들에 작업하는 것이고 자아가 그것들과 그 요소들을 좀 더 의식화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보다 건강하고 융통성 있으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판단은 분석가의 안정적이고 판단적이지 않은 이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변동들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그것들과 관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면은 이 감정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그것이 좋은 느낌이건 나쁜 느낌이건 감정이 계속 요동치고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건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 정서가 흐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 과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 실제 히어 앤드 나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웨어니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정서적인 접촉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방어 속에 있어서 정서의 동요가 없는 것 그냥 아무런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냥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담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아무 정서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자들은 굉장히 어떤 경우는 굉장한 졸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정서는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상담자가 거의 견딜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우리가 정서를 접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보통 우리가 큰 졸음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죠. 심리적으로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교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걸 해석하고 하는 것이 현대 클라이언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체 상태 시가 경험한 정서적 접촉은 이런 사례 시기심의 투사에서 주목했던 측면 즉 회피적인 환자가 접촉에서 벗어나 정서를 마비시키는 현상과 대조를 이룬다. 이 사례는 병리 조직으로 단조롭게 되돌아가는 환자와 병리 조직에서 벗어나 비동적인 정서적 삶을 사는 환자 사이의 대조를 보여준다. 사례 공유하는 접촉 베티 조셉의 환자인 이 남자는 근처의 종결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금요일 회기였다. 환자 N은 도착하자마자 너무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현재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였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도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N은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그것을 분석가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이 분석을 종결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같다고 명령하였다. 그는 이 말에 동의했지만 계속해서 화가 나 있었고 경계하고 있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때 그의 불안은 부분적으로 내가 그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 분석가는 환자에게서 현실적인 동의를 얻어냈지만 곧 그가 실제로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가 일종의 분노와 비참한 느낌, 실제로 지닌 의미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들을 강조하며 그것들에 빠져들고 사로잡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그 어려움들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실을 그에게 말해줬다. 환자는 이에 대해 활기차고 청정적인 반응을 죽이는 것에서 안도감을 만들어내고 느끼는 것으로 반응했다. 접촉으로부터 후퇴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 분노는 수렁의 일부였고 진정한 의미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가 접촉을 피하여 분노를 채우겠다는 분석가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 때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현명한 예스승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사실상 환자는 그 해석에 대해 반응했다. 그는 진정한 분노, 자기 모투적인 비참함이 아니라 자기 진정한 분노에 쓰라린 순간을 경험했고 그 분노는 실제로 접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철수했지만 그 철수가 해석되자 그 해석에 대해 정서적 접촉을 재훈입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그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증오스러웠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참이 일종의 피약적 방어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최초의 해석이 실제로 순간적인 분노 반응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이것을 보고하는 대신에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어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행동을 실현했다. 그들은 X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전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그의 아내는 여름 푸딩을 만들어 저녁 식사에 가져가기로 했다. 그는 아내를 도와 푸딩에 과일을 얹을 거라고 그는 말을 매우 긍정적이고 다정스럽게 건넸다. 분석가의 견해에서 볼 때 형편없는 요리 솜씨는 그가 후패함으로써 분석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는 집에서 서로 돕는 꿈속의 이미지를 통해서 동일한 접촉이 회기 내에서 표현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다. 이 회기에서 환자는 시기심을 느끼고 난 후에 접촉에서 벗어나 정서적 정체 상태라는 비참한 수렁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여기에는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의 예전 습관과는 달리 또 다른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여름 푸딩을 만들자는 그의 기발한 생각은 그가 좋은 경험을 갖는 쪽으로 나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이기도 한다. 이 모든 변동들은 경직되고 정지된 평형 상태와 보다 유동적인 상태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례에서 우리가 이 사례를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다 이야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의 변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경직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서적인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냐. 아니면 보다 유동적으로 어떤 정서의 변화들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냐. 그 차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체험들, 살아있는 체험들, 새로운 정서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데 만약에 전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비참함 속에 있건 아니면 자기 옴니포텐트한 속에 있건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가 매니가 상태에 있건 자기의 원래 방어 방식에 고착되어 있어서 전혀 새로운 감정의 변동들을 느끼지 않고 과거의 패턴 속에 그냥 집착해 있는 상태 같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거의 경직된 상태죠. 스테이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고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유동적인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흐름이 있는 것과 흐름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서가 흐르지 않고 있는 고착되어 있는 상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 흐름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적인 방향으로 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정서의 변화, 접촉이 있고 정서의 변화가 있는 이러한 유동적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임상에서 유지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어텐션을 주는 임상적인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그다음 방어 구조. 격리 조직은 단단한 방어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방어 구조는 정서적 삶이 죽어있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은 머리카락을 뽑은 아이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몹시 흥분하고 불안한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자기애적 집단은 분석가가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분석가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울 수 없게 하며 분석가 앞에서 행하는 일종의 자기 분석을 위해 해석을 자신만의 것으로 접수하는 경향이 있다. 공포증 집단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사회에서처럼 일련의 획기적이고 거리를 두는 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또 다른 방어 집단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을 매료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을 왜곡하는 환자들을 포함한다. 클라이나파 분석가들이 죽은 본능의 탓으로 돌리는 극심한 정서적 죽음 상태는 성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전체 작용은 피약적이 되고 그 자체로서 매력적인 또는 중독적인 것이 된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방어 조직이라는 용어보다 병리 구조라는 용어가 써오른다.